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하고 초등학생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산다고 하니 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쳐다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측은해 보이시나요? 전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갑자기 찾아온 큰 행운 덕분에 여유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네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간호사 출신이란 이유로 시부 병수발을 거의 전담해야 했어요. 아들이며 딸들이 다 외면한 대소변 수발까지 며느리인 제가 다 처리했죠. 그래도 힘들게 간병한 세월이 무려 5년이네요. 5년이나 고생하고 시부를 잘 보내드렸으니 저 이제 좀 편하게 살 자격 있는 거죠. 나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저의 인생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정도였다고 해요. 나중에 엄마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믿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저희 집은 1년 365일 가난에 허덕이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집이 무너졌을까 궁금했죠. 친정아빠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한량이었대요. 그 옛날 쌍꺼풀도 진하고 키도 크셔서 한임을 하셨고 동네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탤런트 시험도 보셨다고 하네요. 최종에서 떨어졌지만요. 한 동네에서 일명 이쁜이라 불리던 저희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 후에도 저희 아빤 일정한 직업이 없으셨다네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도 한계가 있었기에 점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도저히 아빠만 믿고 있을 수 없었던 저희 엄마는 절 낳고 2주 만에 순댓국집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접시 닦기로 시작하셨지만 엄마는 음식 만드는 비법 및 전반적인 운영 방식을 익힌 후 대출을 많이 받아 아예 순댓국집을 개업하셨어요. 손맛이 좋고 야무졌던 우리 엄마의 순댓국집은 대박이 났고 많았던 대출도 빠르게 갚아나갈 수 있었죠. 바쁜 순댓국집 경영을 저희 아빠가 좀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빠는 오히려 엄마가 가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자존심 상해하셨다고 해요. 하나뿐인 외동딸인 절 뒷바라지 해주시겠다며 불철주야 애쓰는 엄마에게 도리어 시기 질투를 하다뇨. 제 아빠지만 참 못난 남자였네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수록 아빠는 더더욱 밖으로만 도셨어요. 그날도 집엔 저 혼자 있었는데 아빠는 어차피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오실 테니 기다리지도 않았죠. 늦게까지 장사하느라 고생하시는 엄마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엄마일 것 같아서 냉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아직 가게야? 왜 이렇게 늦어? 나 혼자 있기 무서워. 빨리 와. 아,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정만수 씨 보호자 계시나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호자가 있어야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망이요? 전 딸인데요. 엄마 아직 안 들어왔는데. 사망이면 우리 아빠가 죽었다고요? 대체 왜요? 혹시 사람 바뀐 거 아니에요? 전 아직 어려서 거기 못 가는데. 엄마는 아직 순댓국집일 텐데. 전 엄마가 계시는 순댓국집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잠시 후 엄마는 제게 다시 연락해서 펑펑 울고 있는 절 안심시키셨고 집에 당분간 혼자 잘 있으라고 하셨죠. 모든 게 정리되면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빠는 추운 겨울날 그날따라 일찍 문 닫은 다방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돈 없는 자기한테 문 잠그고 커피도 안 판다며 자길 무시한다고 술주정 부리면서 말이죠. 그토록 집이 답답하셨는지 결국 자디찬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하셨네요. 저희 집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더 책임감이 막중해진 엄마는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과로에 과로를 더하셨어요. 평소와 같이 밤 10시까지 순댓국집 정리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신 날이었어요. 엄마는 녹초가 된 몸으로 옷만 대충 갈아입고 또 집안일에 한창이었죠. 방바닥 이곳저곳을 걸레로 닦으시던 엄마는 갑자기 허, 윽 하는 소리를 내시며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전 너무 놀라 엄마!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죠.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전 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몰라 당황하며 일단 119를 불렀어요. 그동안 TV에서만 봤던 심폐소생술을 해보기도 하고 인공호흡도 해봤지만 엄만 깨어나지 않더군요. 119 대원들이 와서 울 엄마를 병원 응급실로 싣고 갔지만 엄마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셨죠. 아직도 가끔 악몽을 꿀 때면 꼭 그 장면이 나오곤 해요. 엄마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어린 제가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 못 깨어나는 장면이 계속 되풀이된답니다. 1년 사이 엄마 아빠를 모두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게 된 전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나가야 했어요. 다행히 엄마가 장사로 벌어놓으신 돈으로 중학교 때까진 살 수 있었죠. 고등학생이 되어 기존에 있던 돈들이 바닥을 보이자 알바를 시작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 공부도 꽤 열심히 해왔어요. 하지만 핑계일진 모르겠으나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전 간호사가 되기로 진로를 변경하고는 간호전문대학에 진학했죠. 3년제 전문대였는데 그마저도 등록금을 대기가 녹록치 않더군요. 휴학하고 알바를 엄청 뛰어서 돈을 비축해두고 다시 학교를 다니고를 반복하여 5년 만에 겨우 졸업할 수 있었어요. 25살쯤 졸업하여 바로 중소형 2차 병원에 취업했죠. 그곳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는 병원이었어요. 일하는 간호사 수도 많은 곳이었죠. 그날 스케줄에 따라 아침 첫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오토바이 사고로 엉덩이뼈가 다 으스러져 들어온 환자가 있더라고요. 너무 심한 통증 탓에 얼굴 표정을 온통 찡그리고 있던 그 남자 환자는 간호사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곤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주 느끼하게 말이죠. 아니, 내가 진통제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웬 베개 천사가 내 눈앞에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간호사님이 제 담당인 거예요? 이 병원 오길 진짜 잘했네요. 이혁준 환자분 맞으시죠? 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그런 농담이 나오세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잘못하다간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실 뻔했어요. 남자들은 그놈의 오토바이 좀 안 타면 안 되나? 오토바이 사고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장애 얻고 비참하게 태어나시는 줄 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간호사님. 말씀 받들어 앞으로 절대 오토바이 안 탈게요. 평생 제가 오토바이 타는지 안 타는지 간호사님께서 감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다른 환자도 많은데 농담 그만하시고요. 이따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 도실 때 치료 방향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마 장기 입원하셔야 할 것 같으니 간호해 주실 보호자분 꼭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 오고 계시죠? 농담 아닙니다. 마침 잘 됐네요. 저희 아버지 오고 계신데 예비 며느리감을
미리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간호사님 이름도 사랑이에요. 정사랑. 어쩜 이름까지 완벽하게 아름다우시네요. 보기만 해도 제 가슴에 절로 사랑이 넘쳐 흐르네요. 아우, 갈비뼈야. 이혁준. 이 환자는 많이 다친 사람이 맞는 건지, 처음 보는 여자마다 이렇게 치근대는 건지, 참 능글맞은 남자더군요. 팔엔 용문신에 오토바이 촉인 것까지. 여튼 제 스타일의 남자는 아니었기에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생일과 개인 핸드폰 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퇴근 후에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정사랑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저 404호 환자 이혁준입니다. 놀라셨죠? 아니, 제 번호는 어찌 아신 거예요? 개인 신상을 이렇게 맘대로 파헤쳐도 되는 거예요? 대체 누가 알려준 거죠? 아, 캄다운. 진정하시고요. 유미래 간호사님한테 조금까지 해가면서 어렵게 연락처 알아냈어요. 내 후배 간호사 유미래요? 아니, 내일 병원 가면 혼내야겠네. 감히 선배 연락처를 아무 환자에게나 넘기다니. 에이, 너무 섭섭하게 말씀하시네. 아무 환자라니. 난 사랑씨 남자친구 하고 싶어요. 아니, 더 나가 결혼까지 하고 싶네요. 외모로만 보면 내가 날라리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 부동산 시행사 대표고 나름 능력 있는 놈이에요. 아무 여자에게나 이렇게 대쉬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씨는 첫인상에 느낌이 딱 왔어요. 이혁준의 배우자가 될 여자다. 이렇게요.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셨다고요?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너무 혼자 진도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전 연애할 여유가 없어요. 부모님 모두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저 혼자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야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저축하며 기반을 다지려는데 결혼은 사치죠. 연애든 결혼이든 한 30대에나 할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우, 이런. 사랑씨 얼굴만 보면 진짜 곱게만 자랐을 것 같은데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인격이 성숙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더 보듬어주고 싶네요. 얼른 퇴원하고 나도 멋지게 차려입고 사랑씨랑 병원 밖에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날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자신 있어요. 나 간호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보셨죠? 우리 아빠도 사랑씨가 마음에 든다네요. 이미 상견례는 패스이니 우리끼리만 열렬히 사랑하면 되네요. 참 쉽죠? 이렇게 첫 통화를 마치고 뭐든지 참 쉽고 간단한 이 남자의 긍정적인 성격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 모두 잃고 혼자 무서움과 외로움을 견디고 살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였죠. 그랬기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딱 그 찰나에 이 남자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것 같았어요. 두드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활짝 열어 제꼈죠. 그 후로 제가 출근할 시간이면 항상 꽃다발이 데스크 위에 놓여 있었어요. 늘 새로운 꽃다발이 주문돼 있더군요. 삽시간에 병원엔 소문이 쫙 퍼졌고 전 못 이기는 척 그와 커플이 되었어요. 퇴원도 전에 환자와 간호사가 사귀는 꼴이라니 좀 민망했지만 그땐 그의 마력에 취해 콩깍지가 단단히 씌워졌던 것 같아요. 간호를 해주시던 남친 아빠도 절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중소기업에 쭉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알뜰하게 사신다고 하더군요. 우리 혁준이랑 결혼하면 내가 시애비로서 정말 잘해줄게요. 다소 철이 없을 때도 있지만 본인 일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혁준이 퇴원하면 결혼식 진행합시다. 남친 아빠까지 나서서 결혼을 언급하시니 저도 덩달아 결혼 계획을 짜게 되더라고요.
남친이 퇴원하고 얼마 뒤 우리는 아주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신혼집은 남편 집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 단독주택 2층의 월세집이었어요. 시행사 대표라지만 사업 초기라 아직 여유가 없었던 남친이나 사회초년생이던 저나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엄마는 학창시절 돌아가셨고 요즘 결혼 준비 중이라던 시누이 한 명이 있었죠. 남편이나 시부는 사람이 좋아 보였는데 시누이는 영 아니었어요. 무척이나 고약스러운 성격이더군요. 아, 새언니, 면세점에서 샤넬백 사오랬잖아요. 하와이식이나 갔다 오면서 겨우 이딴 브랜드를 사와. 시누이 결혼 선물로 고작 이런 거 사올 거면 그냥 갖다 버려요. 아가씨, 샤넬백은 700~8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싸요. 이것도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 백이라던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새언니, 솔직히 나 울 오빠가 언니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어요. 시집 올 때 예단 뭐 해왔어요? 그냥 빈손으로 온 거잖아요. 울 오빠가 나름 시행사 대표인데 회사 사장님이랑 결혼하면서 딸랑 몸뚱이 하나 가까우는 거예요?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진짜. 아니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맞벌이 하면서 월세며 대출이며 동등하게 부담할 건데 제가 예단이며 뭐며 다 해와야 해요? 그러는 아가씨는 이번에 시집가면서 얼마나 해가는데요? 백수였던 시누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절 공격해왔지만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전 허니문 베이비를 임신하게 되었고 일단 만삭 때까진 계속 간호사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고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요. 한없이 다정하고 절 공주 대접해주던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3~4개월쯤 됐을 때부터 절 멀리하기 시작하더군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도 않았죠.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신기할 정도였어요. 시행사 사업은 제대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맨날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과 술만 퍼마시더군요. 출산이 가까워지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제가 돈을 못 버니 생활비를 받기 위해 남편에게 요구했죠.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씩은 줘야 할 것 같아. 출산하면 나오는 수당 말고도 집안 살림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까. 뭐? 50이나 달라고? 지금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서 사업도 잘 안 되는데 너한테 50만 원이나 주면 난 뭐 먹고 사냐? 아까 자기 책상 뒤져서 통장이랑 카드 내역서 봤는데 참으로 가관이더라. 무슨 노래방 한 번에 30만 원씩이나 쓰고 현금 인출은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너 내 거 다 뒤진 거야? 네가 뭐 스파이야? 이러다 나 미인까지 하겠다? 꼬리 9 달린 구미호 같으니라고. 당신 배우에도 참 잘하겠다. 사람이 어떻게 180도 달라질 수 있어? 그동안 다 연기였던 거야? 당장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낳아서 잘 키워야 할 거 아냐. 다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냐. 애 낳자마자 네가 간호사 계속해서 돈 벌어 그럼. 3교대하고 그러면 돈 꽤 벌잖아. 애는 옆집 사는 아버지한테 맡기면 될 거 아냐. 아버님이 신생아를 어떻게 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돈 대체 다 어디다 쓴 거야? 전 만삭에 몸을 하고 악다구니를 쓰며 밤새 남편을 추궁했어요. 남편은 두 손 두 발 다 들며 이실직고 하더군요. 남편 입을 통해 알아낸 내용은 그동안 화투 치는데 꼬라박은 돈이 엄청났고 노래방은
도우미 불러서 놀아놨더군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골백 번이라도 갈아서 업고 싶었지만 애비 없는 아이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마음에 참고 또 참았죠. 이른 아침까지 진을 다 빼고 누굴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더군요. 발길이 닿은 곳은 우리 집 바로 옆에 시댁이었죠. 시부를 보자마자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아버님, 저 어떡해요. 이혁준 이 사람 믿고 앞으로 애 낳고 어떻게 살아가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절 보고 시부는 깜짝 놀랐는지 저의 두서없는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군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동안 우리 새아가가 마음고생이 엄청났겠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다 우리 아들 잘못 교육시킨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이 시애비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니? 내가 그놈을 불러다가 귀싸대기를 날려서라도 단단히 교육시켜 놓을게. 미안하다 새아가. 시부는 본인도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제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오히려 제가 다 죄송해질 정도였어요. 돌이켜보면 시부는 늘 제 편이었죠.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놈 때문에 시부와 전 펑펑 울고 다시금 잘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왔어요. 친정 부모님의 역할을 그나마 옆집 사는 시부가 대신 해준 것 같아 제 마음이 좀 달래지더군요. 제가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의 비행이 좀 잠잠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곧 있을 시누이 결혼 선물을 해주고 싶다더군요. 지수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네. 엄마 없이 오빠랑 아빠한테만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결혼 선물 정도는 괜찮은 거 해주고파서 말이야. 아가씨 결혼 선물?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뭐 해줄 건데?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12박 14일 신혼여행 경비 일체를 내가 대주려고. 뭐? 그렇게 오래 신혼여행 갔다 온데 시누이 남편 될 분은 뭐하는 사람이길래 그 정도 휴가를 쓸 수 있단 말이야? 나처럼 사업한다네. 공간 대여업이라나? 시간적 여유가 좀 있나 봐. 아니, 대체 그 비용이 다 얼마야? 거의 보름을 유럽 여행하고 오면 1,000만 원도 넘을 텐데. 한 1,400 정도는 하지 않을까? 평생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좀 럭셔리한 곳으로 숙소 잡으라고 했어. 그리고 신혼집은 월세집으로 시작한다던데. 보증금 정도는 아버지랑 내가 합해서 해줄까 해. 보증금까지? 대체 얼마짜리 신혼집에 살길래? 한강뷰 아파트인데 1억에 370만 원 정도 하나 봐. 아버지가 7천만 원 정도 대주시고 내가 3천 정도 보태기로 했어. 강남이 아니니까 싼 거지. 강남이었어 봐. 아우, 한 따따블은 될 거야. 아가씨한테 빌려주는 거 아니고 3천이나 그냥 준다고? 정신 차려 이 양반아. 당신이 지금 싱글이야? 애도 있고 가정을 꾸린 사람이 몇 천만 원을 그냥 줘? 그럼 난 뭐야? 난 지금 애 낳고 몇 달 만에 돈 벌러 병원 다니잖아. 당신이 생활비 안 줘서. 나랑 우리 딸은 안중에도 없어? 본인 동생이 최고야? 에이, 또 돈돈거리는 거야. 맨날 바가지만 득득 긁으니 내가 너랑 무슨 상의를 못하겠다. 이번 건도 그냥 일방적으로 나 혼자 결정해서 진행해야지. 말을 못하겠네. 어우. 보아하니 아가씨 부부도 별 돈도 없어 보이는구만. 웬 한강뷰야? 그냥 우리처럼 투룸 빌라 살면서 차분히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내 동생도 너처럼 그지같이 살라는 거냐? 그렇게 못해. 아우, 나가서 소주나 한잔 해야지.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무려 한 달간이나 집에 안 들어오더군요. 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우리 딸은 시부가 봐주고 계셨죠.
우리 부부의 냉전 상황 속에서 시부가 한참을 눈치를 보시며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아가야, 철없는 내 아들 때문에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참 할 말은 아니다만 긴히 전해야 할 말이 있구나.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몇 년 전부터 다니던 등산 동호회에서 뜻이 맞는 여성분이랑 좋게 지내다가 이제 살림을 합치려고 한다. 나이 60 넘어 이런 말 꺼내기도 민망하지만 새아기 네가 우리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전 살짝 당황했지만 몇십 년을 외롭게 지냈을 시부를 생각하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더라고요. 저 또한 부모 없이 외롭게 지낸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음식이라도 좀 장만해 놓을 테니 한번 초대하셔요. 그렇게 그 주 주말에 가족 모임을 가지며 새 시모를 처음 뵙게 되었어요. 시부와 어울리는 인자한 모습에 세련된 할머니였죠. 하지만 성격이 고약스러운 남매인 남편과 시누이는 새 시모에게 거의 반존대를 하며 예의 없게 굴더군요. 어이 할머니, 우리 아버지 집 이거 요새 7억이나 나가는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우리 아버지 전 재산인데 재산 노리고 시집 오려는 거 아니냐고요. 그거 아니면 그 나이에 재혼을 생각할 리 없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 딸인 나도 이 재혼은 남사스러워서 찬성 못해요. 저희가 의심스럽다고요. 우리 아빠랑 연애하려거든. 그냥 살림만 합쳐요. 괜히 머리 아프게 혼인신고까지 하지 말고요. 내가 돈 보고 이 사람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큰 오산이에요. 나도 검소하게 살지만 재산 있을 만큼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 나도 혼인신고 같은 거 할 생각 없어요. 그냥 내 살림 몇 가지만 가져와서 이 집에서 함께 살게요. 그걸로 좋게요. 그렇게 새 시모는 혼인신고 없이 시부와 살림만 합쳤고 제 딸까지 잘 봐주시니 오히려 전 좋았어요. 어머님 하면서 잘 따르니 새 시모도 절 진짜 며느리처럼 예뻐하시더군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새 시모와 시부의 행복한 재혼 생활은 불과 3개월 만에 깨지고 말았어요. 시부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만 것이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새 시모는 간병인까지 써가며 시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하지만 당뇨가 심했던 새 시모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병원에 입원한 새 시모가 비용을 대가며 고용했던 간병인과 제가 번갈아가며 집에 누워 계신 시부를 간호했어요. 전 직장 다니고 아이까지 돌보며 옆집에 살고 계신 시부 간병에 밤을 새야 했죠. 딸과 아들인 신우와 남편은 본인 아버지 간병엔 관심도 없더라고요. 따지고 치고받고 악을 쓰며 싸워도 그때뿐이었어요. 진짜 친자식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한 4개월 후 간병인은 제게 그만두겠다고 말하더군요. 박 여사님한테 간병비 입금이 안 되고 있어요. 연락해봐도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네요. 이제 일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또한 새 신모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더군요. 그렇게 새 신모와는 연락이 끊겨버렸고 간병인도 없는 마당에 가족들은 비상이 걸렸죠. 자기가 간호사 그만두고 아버지 보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 간호사니 환자 보는 건 전문가잖아. 내가 생활비 줄 테니 자기가 애 보면서 집에서 간병해. 이제 와서 생활비 주는 거야? 그동안은 못 준 게 아니라 안 준 거였구만.
대체 왜 자기랑 아가씨는 아버님 간호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며느리가 무슨 죄인이야? 노예야? 왜 나만 발 동동 구르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애 보고 간병까지 해야 하는 건데? 대체 왜? 간호사 출신 며느리한테 환자 맡기는 게 그리도 억울하냐? 돈 준다잖아.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인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우리 아버지 사실 날 얼마 안 남았어. 그때까지 잘해드려. 나중에 천당 가려면. 당장 이혼하고 우리 딸만 데리고 그 소굴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불쌍한 표정으로 계속 누워 계시는 시부가 마음에 걸렸어요. 부모도 없는 제게 친아빠처럼 잘해주시며 늘 여러모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던 시부를 두고 집을 나갈 순 없었죠. 마치 죄 짓는 것 같았거든요. 전 남편으로부터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만 받으며 시부 옆에서 간병을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바로 옆집이 저희 집이었기에 딸내미 케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시부의 방 창문에서 저희 딸내미의 방 창문이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넘어가자 제 몸은 이곳저곳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욕창이 생길까봐 키 큰 시부를 이리 눕히고 저리 돌려 눕히는 것조차 힘에 부치더군요. 시부의 기저귀 수발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딸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죠. 나라에서 간병인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미미했죠. 결론적으로 저 혼자 시부를 도맡아 돌보는 건 무리였어요. 시누이와 남편의 도움을 바라는 건 제 희망사항일 뿐이었죠. 남편에게 얘기해 돈을 조금 받아 예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간호사에게 SOS를 쳤어요. 엄청 친했던 후배라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도와주는 건 가능하다고 선뜻 응하더군요. 일당 두둑히 쳐줄게.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 정도만 나 좀 도와줘. 내 몸이 말이 아니라 도수 치료라도 받으러 다녀야겠어. 그래 언니, 나도 용돈벌이하고 좋지 뭐. 간호사가 환자 돌보는 건데 힘들 것도 없어. 다음 주부터 갈게. 오랜만에 언니 얼굴 보고 좋네. 후배한테 너무 고맙더군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일당을 전해주며 시부를 잘 부탁했죠. 그 후배가 오는 날엔 꼭 남편이 와서 빼꼼히 얼굴을 비치더라고요. 시누이 부부도 가뭄에 콩나듯 아주 가끔씩 시부한테 찾아왔어요. 와서는 시부방에 들어가 자기네들끼리 뭐라 대화하다가 나오더군요. 수고비는 바라지도 않았고 그 흔한 주스 한 병이라도 사오는 일은 절대 없었죠. 늘 빈손으로 찾아와 꾸역꾸역 저녁까지 얻어먹고 가더군요. 손님 찌를 여력도 없는 저한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말도 못하는 시부였지만 시누이 부부가 왔다 갈 때면 참으로 슬퍼 보이는 표정을 하시더군요. 그 표정의 의미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긴 병에 장사 없더군요. 하루하루 도장 깨기 하듯 힘겹게 간병한 지도 언 5년이 되자 제 몸무게는 39kg까지 빠졌고 탈모와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겹쳤죠. 우리 딸 수민이도 늘 집에만 갇혀있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8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했어도 하교하면 집에 콕 박혀있는 집순이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죠. 여느 때처럼 누워 계신 시부 침대 옆을 걸레로 닦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부의 호흡이 가빠지더니 금세 숨이 멎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119에 바로 전화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장마비로 쓰러진 엄마를 살려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조그마한 아이가 떠오르더군요. 내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해서 엄마가 죽어버렸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 시부까지 그렇게 보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에 쇼크를 주기 위해 두 손으로 가슴을 쿵쿵 내리치기도 하고 인공호흡이며 심폐소생술이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하지만 시부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셨어요. 의사에 의해 시부의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 지난 5년간의 간병 생활에서 해방됐다는 마음보단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훨씬 컸어요. 또다시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부를 내 친아빠처럼 여기고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시부가 돌아가시자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모였죠. 간병할 땐 외면했던 남편과 시누이 부부까지 와서 장례식을 치렀죠. 하지만 시누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계속 식당 쪽에 앉아 밥만 처먹고 있더군요. 남편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핑계로 테이블에 앉아 술만 처먹고 있었고요. 결국 장례식장에서까지 일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죠. 슬픔에 빠져 연신 눈물을 흘리며 우리 딸과 함께 손님들을 맞았어요. 일주일마다 와서 시부를 돌봐주던 후배 간호사도 와주었더군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미래야. 저쪽에 앉아서 밥 먹고 가. 그동안 우리 아버님 돌봐주느라 수고 많았어. 네 덕분에 내가 좀 수월했어. 아니 언니,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나도 나름 즐겁게 일당 받고 알바한 거지 뭐. 저기 형부 계시네. 그동안 안면도 탔는데 같이 밥이나 먹어야겠다. 후배는 남편과 한상에서 술판을 벌이며 음식을 먹더라고요. 남편과는 저희 집을 드나들며 그새 친해진 모양이었어요. 그때 웬 꼬부랑 할머니가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남자들에게 부축받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수민 엄마야, 나야, 나. 아, 우리 영감이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다니. 참으로 불쌍한 양반 같으니라고. 바로 4년 전 연락이 끊겼던 세시모였죠. 60대였어도 참 단정하게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병색이 완연했어요. 아니 어머님, 대체 이게 뭔 일이래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한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잠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려 했는데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야 깨어난 거야. 그동안 4년이란 시간이 지난지도 몰랐지. 영감이 잘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걸 너무 늦게 알았지 뭐야. 아유. 세시모는 시부의 영정 앞에 주저앉아서 너무 서럽게 울더군요. 저도 같이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엉엉 울고 말았죠. 시부와 세시모의 인생 모두가 너무 불쌍했어요. 더불어 저의 인생도 말이죠. 그때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와 소리 지르더군요. 네가 간호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야. 책임져. 다 네 탓이야. 너무 어이없고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리더군요.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던 차에 뒤에 있던 8살짜리 우리 딸이 다가와 자기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아빠는 게 뭐가 있어. 맨날 할아버지 방에서 저 아줌마랑 껴안고 뽀뽀하고 그랬잖아. 수민이가 가르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후배 간호사였어요. 어쩐지 후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알바하러 올 때면 꼭 남편이 집에 기어들어오더니 제가 도수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 있을 때 둘이 심지어
시부 방에서 불륜을 저질렀나 보더라고요. 수민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빠랑 저 아줌마가 그러는 걸 언제 봤다고 그래? 왜 거짓말하고 그러니? 내 방 창문에서 할아버지 방 다 보여.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아빠랑 저 아줌마 둘 다 나빠. 엄청 나쁘다고. 갑자기 뒤에 있던 신우이가 자기 오빠를 두둔하고 나서더군요. 오히려 애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말이죠. 새언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애가 할아버지 방 염탐이나 하게 만들고? 야, 이수민, 어린 게 싸가지 없이 말이야. 어디서 어른들 대화하는데 끼어들고 그래? 그러자 야무진 우리 딸은 자기 고모의 비밀도 다 까발리더군요. 고모도 똑같이 나빠요. 아니, 더 나빠. 고모랑 고모부는 할아버지 방에만 오면 장롱이랑 서랍 뒤져서 돈 가져갔잖아요. 내가 다 봤다고. 고모부는 할아버지 발로 툭툭 차고 그렇게 나쁘게 하면 나중에 벌 받아요. 정말 사이코 남매였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자기 아버지 불쌍히 여겨 간병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방에서 저지른 짓들이 참 가관이었죠.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 입 있으면 말들 좀 해보세요. 해명이라도 좀 해보라고요. 8살짜리 애한테 민낯 다 까발려지니 쪽팔리긴 해요. 당신들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냐고. 이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아. 아,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하자 우리. 수민이 네가 데리고 살아. 난 더 이상 이 결혼 못 해먹겠어. 남편은 오히려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때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한 세시모가 비장하게 입을 열더군요. 그래, 수민애미야. 너 저 짐승하고 당장 이혼해라. 앞으로 너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돈 내가 대줄게. 내가 이 양반하고 혼인신고 안 하길 참 잘했구나. 까딱하다가 내 돈 조금이라도 저 사이코 남매한테 돌아갈 뻔했구나. 참네, 할매요. 당신이 이제 와서 무슨 돈이 있다고 의시대. 한 1,000만 원이라도 있나? 전 재산? 허리는 다 구부라져가지고. 남편이 비아냥거리자 세시모는 자신을 부축해주던 남자에게 귓속말을 하여 웬 서류를 꺼내게 했고 우리에게 보여주더군요. 난 검사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야. 검사로도 승승장구했고 그 후 사업가로 큰 부를 축적했지. 주변에선 날 여장부라고 불렀어. 가정을 일구고 남편과 두 아이들과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았지만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나만 살아남았지. 돈을 잃은 것보다 몇만 배 더 큰 상실감이었어. 모든 게 다 부질 없어져 버렸지. 다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통장 딱 1개에 모두 몰아넣고 난 최소한의 생활비만 가진 채 은둔 생활을 시작했어. 산만 타기를 10년, 유일한 사회생활이었던 등산 동호회에서 너희들 아버지를 만났고 다시금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 아무도 나의 실체에 대해서 몰라. 너의 아버지도 아마 날 사별하고 혼자 사는 평범한 할머니로 알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 통장 액수가 그나마 내 과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다 수민 엄마 거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렴. 난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세상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수민이 엄마가 다 가지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그 통장 액수를 확인하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대체 0이 몇 개 있는지 제대로 셀 수조차 없었죠. 새 시모가 금액을 확인해 주더군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총 한 200억쯤 될 거다. 그동안 재테크로 불렸다면 훨씬 큰 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난 미련 없다. 수민애미야, 이 돈을 너에게 다 증여해주고 싶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혁준, 저놈하고 깨끗하게 이혼한 후에 받을 수 있단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아까 이혼하자고 먼저 말 꺼낸 건 수민 아빠고, 저도 이미 옛날에 마음 떠났어요. 아버님이 불쌍해서 이 집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 집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대했을지 안 봐도 뻔하다. 혼자 고군분투했겠지. 이 돈이 조금이라도 너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어머니, 아니 엄마, 우리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으니 저한테는 엄마고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이렇게 그냥 외면하실 거예요? 저랑 제 동생한테도 콩고물 좀 주셔야죠. 안 그래요, 엄마? 앞으로 제가 잘 모실 테니 한 몇십억이라도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엄마. 친정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너무 슬펐는데 엄마가 생겨서 너무 잘 됐다. 나고 낙이 났는데 돈 좀 떼어주시면 큰 선물이 되겠네요. 말할 줄 안다고 다 사람인 것은 아니다. 너는 짐승보다도 못한 년놈들이다. 내가 예전에 검사였다고 그랬지? 아직도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내 후배들이 많아. 첫째 너, 부동산 시행업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유할 수 없는 땅 수십 명에게 공동명의로 팔아서 피눈물 흘리게 했다는 거 내 모를 줄 알았지? 네 아버지로부터 다 들었다. 내가 검사 출신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고발할 테니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둘째 너도 마찬가지야. 니네 부부가 공간 대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일에 장소 빌려준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 버는 너희 남매를 두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하셨는 줄 아냐?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면서 가슴으로 우셨다고. 네 아버지 쓰러진 건 다 니네 때문이야. 저도 잘 몰랐던 남편과 시누이 부부의 불법에 대해 세시모는 속속들이 알고 있더군요. 세시모는 장례식 후 바로 남매를 고발했고 전 남편과 시누이는 없는 돈에 변호사 선임하느라 똥줄이 탔죠. 그 후 둘은 몇 개월,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콩밥을 좀 먹게 되었어요. 그 사이 정신없던 남편과는 깨끗이 이혼했고 전 우리 딸 수민이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 대골 같은 집에서 세시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세시모가 증여해 주신 돈은 증여세를 제외하고도 100억이 넘었죠. 제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또 봐도 신기하더군요. 생전 처음 보는 금액이었거든요. 전 세시모를 진짜 친엄마처럼 잘 따랐고 우리 수민이도 외할머니로 여기고 잘 지냈어요. 하지만 3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죠. 투병하실 때도 한 7, 8명의 사람을 고용하여 간병했기에 제가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 모녀 곁에 세시모가 오래 함께 있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또 한 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제 곁에 딸 수민이가 있기에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야무지고 똑똑한 우리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녀가 꽃길만을 걷기를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향기로운 꽃길만이 펼쳐지길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